최근에 강렬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제닌 마키가 마침내 정점에 도달하며 전설적인 후식으로 토우지에 필적하는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존재로 완전히 각성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녀는 멈추지 않고 폭주하며 가문의 혈통 거의 전체를 혼자서 괴멸시켰는데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잔혹하고 순도 높은 폭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피해 학살극 속에서 그녀는 가문의 가장 명망 높은 전사들조차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엔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머리 모양을 다듬을 정도로 아나무인이었던 고위 주술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모든 일을 끝낸 마키는 제닌 가문의 저택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뗍니다. 떠나는 길에 그녀는 어깨에 싸늘하게 식은 동생 마이의 시신을 메고 가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나가는 길에 모모를 마주치는데 죽은 친구의 모습을 본 모모는 이 끔찍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차갑지만 한편으론 침통한 기색으로 마키는 마이의 유해를 모모에게 맡기고는 저 멀리 사라져버립니다. 이 폭력적인 숙청의 결과로 제닌 가문의 주요 권력계층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죠. 나중에 감식반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악몽 같은 광경을 마주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조사관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별다른 추리조차 필요 없었는데 모든 피해자가 매우 치명적이고 신비로운 주구를 사용한 특정 처형 방식의 흔적을 보였기 때문이죠. 며칠 후 고저 가문과 카모 가문은 주술계 상층부를 압박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술본부에 제닌 가문의 품계를 박탈하고 3대 가문에서 완전히 축출할 것을 강력히 청원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당국은 이미 야가 마사미치 학장을 시부야 사태 전체의 주범이자 희생양으로 공식 지목한 상태였죠. 그들은 모든 책임을 오로지 야가의 등에 떠넘기고 있지만 이런 가혹한 처벌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불길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고한 고령의 가쿠간지가 야가를 신문하러 찾아와 자아를 가진 주애들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히라고 요구했거든요. 당국은 판다처럼 이 주애들이 어떻게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주력을 자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상층부가 그 정보를 손에 넣는다면 인공 전사군단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는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가능성이었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야가는 자신이 아끼던 인공 생명체들을 떠올리며 어린 타케루와 마지막으로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긴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아이에게 금방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숲은 탱게님이 계속 지켜주실 거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그는 타케루의 엄마가 자주 보러 올 테니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소년을 안심시킵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마음과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서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배후에서 주술계 지도부는 이미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야가를 유인하기 위해 판다를 미끼로 삼아 구금했습니다. 다행히 학장님께 큰 빚과 깊은 충성심을 느꼈던 쿠사카베가 개입해 판다를 풀어주면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죠. 여기서 우리는 쿠사카베가 슬픔에 잠긴 여동생을 데리고 야가를 처음 찾아갔던 과거의 회상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야가와 타케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타케루는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이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며 가슴 벅찬 재회를 나누었죠. 야가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쿠사카베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와 의식을 가진 주애를 만드는 일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숨겨져야만 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칙 때문에 타케루는 쿠사카베의 여동생 곁에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없었고 이는 비극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하기였죠.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쿠사카베는 야가의 깊은 자비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타케루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동생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죠. 야가는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하고 판다를 구하러 나섭니다. 자신을 처형하러 온 자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야가는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주의 제조법이라는 1급 기밀을 부패한 지도부에게 넘겨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는 안전한 길 대신 무거운 소신을 택했습니다. 그는 고조 사토루가 더 이상 감시하지 않으니 다들 참 용감해졌다며 비웃으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때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주변을 부유하는 기괴한 현악기 선율이 고요했던 대기를 가로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교토지부의 가쿠간지 학장이 야가를 처형하기 위해 지목된 공식 집행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싸움은 매우 처절해서 가쿠간지가 승기를 잡기 위해 자신의 악기를 직접 부숴야 할 정도였죠. 야가의 시야가 흐려지고 생명력이 빠져나갈 때 즈음. 마지막 순간에 야가는 이제 판다의 탄생 비밀과 자아를 가진 주애의 실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가쿠간지에게 다가가 금기시된 제조 지식을 직접 귓속말로 전해주죠. 주술사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작동하는 영혼을 만들기 위해선 제작자가 핵심 코어 안에 서로 궁합이 맞는 세 개의 독립된 영혼을 매우 정교하게 결합해야만 합니다. 그 중앙 허브 안에서 이 세 영혼은 끊임없이 서로를 관찰하고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죠.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며 결국 조화로운 균형에 도달해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고백에 가쿠간지는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그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이 중요한 정보를 숨겼느냐고 야가에게 묻습니다. 진작 말했더라면 처형을 완전히 면했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야가는 이 고백이 자신의 마지막 작별 선물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 지식이 이제부터 가쿠간지에 남은 인생 동안 평생 짊어져야 할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죠. 판다가 감옥을 탈출해 현장으로 전력 질주했지만 상황을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는 피웅덩이 속에 고요히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죠. 슬픔에 잠겨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판다는 모두를 놀라게 할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주를 살해한 남자를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가쿠간지는 당연히 자신이 밉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죠. 판다의 대답은 가슴 아프면서도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단지 누군가에게 쓰인 도구나 무기로 볼 뿐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는 가쿠간지가 상층부의 손에 휘둘리는 칼날일 뿐이며 그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돌아서면서 그는 늙은 학장에게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깁니다. 판다 같은 존재라도 아버지를 잃은 고통은 똑같이 알고 있다고요. 텐게님이 주신 막연한 단서를 따라 유지와 메구미는 킨지 하카리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폐주 차장 건물을 찾아냅니다. 하카리는 이론상 주술고교 3학년이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상층부와 잦은 마찰을 빚어 현재 정학 처분을 받은 상태죠. 현재 그는 비밀리에 지하 격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링 위의 모든 파이터가 주술사라는 사실이었죠. 메구미는 하카리가 주술계의 은닉 의무를 규정한 제8조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간파합니다. 하카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반항적인 도망자라는 걸 파악한 유지와 메구미는 교복을 벗기로 결정합니다. 첫인상이 나빠지는 걸 피하고 싶었던 그들은 정체를 숨기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공식 복장을 벗어 던지고 잠입하죠. 많은 이들이 하카리를 그저 게으른 문제아로 보지만 그의 구역에 들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고는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며 아이 취급하며 무시했거든요. 이에 메구미는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는 자신들이 그저 돈이 궁해서 싸움으로 한탕 벌어보려는 절박한 놈들이라고 경비원을 속였죠. 도엄에는 위협적인 자세로 메구미를 몰아붙이려 했지만 그런 협박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메구미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남자에게 오싹하고 이협적인 눈빛을 보냅니다. 경비원이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카리는 기지의 보안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을 들여보내기로 하죠. 그는 메구미는 무시하고 유지에게만 경기에 참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는 오히려 그들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죠. 메구미는 유지의 타고난 전투 능력이 가감없는 육체적 대결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빛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짜 신분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카리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메구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화가 난 척 연기를 시작했죠. 둘 사이의 각본 같은 말다툼 끝에 메구미는 결국 물러나는 척합니다. 그는 결국 하카리의 규칙에 따르기로 동의하죠. 연극이 끝난 후 정문을 통과해 지하 건물 깊숙한 곳으로 발을 들입니다. 유지는 조금 긴장된다고 털어놓지만 메구미는 하카리가 영상을 보고 있다면 분명 근처에 있을 거라며 침착하라고 말해주죠. 두 사람은 효율을 위해 역할을 나누기로 합니다. 유지는 관중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아레나로 향하고 메구미는 하카리에게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개인 구역으로 몰래 잠입하죠.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가능하면 평화로운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메구미는 하카리가 협조하지 않거나 잠입이 들통나면 유지의 비밀 신분이 즉시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츠미키를 위해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무력 사용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죠. 유지는 스태프의 안내를 받아 준비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카리의 부하가 기본적인 규칙들을 설명해주는데 일단 들어오면 도망칠 수 없고 술식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죠. 유지는 상대가 능력을 써도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그 남자는 관객들이 모두 일반인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관중들은 주술사가 아니기에 주력을 볼 수 없고 따라서 능력을 쓰는 싸움은 그들에게 혼란스럽고 지루하게 보일 뿐이니까요. 결국 이건 상업적인 비즈니스고 팬들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어 스태프는 두 가지 경기 방식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각본 없는 거리 싸움과 하카리가 연출하는 각본 있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지가 실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면 보스가 직접 만나줄 수도 있다고 기띔하죠. 유지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건물이 뻥 뚫려 위층에서 관객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MC조 바비가 곧바로 신인 유지의 이름을 부르며 흥분을 돋우었죠. 하지만 상대의 이름이 밝혀지자 건물 전체가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유지는 자신의 상대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다름 아닌 판다였기 때문이죠. 동시에 감시실 안에서는 모든 일에 흑막인 킨지 하카리가 마침내 빗속으로 걸어나와 얼굴을 드러냅니다. 하카리는 전형적인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세상 물정의 밝은 모습에 범죄 조직의 보스 같은 묵직한 오라를 풍겼죠. 그의 바로 옆에는 독특한 두 가지 생머리를 한 아주 화려하고 이색적인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인물은 키라라 호시이며 엄연히 남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하카리 같은 거친 남자가 이런 개성 넘치는 동료와 함께한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하지만 지금 하카리는 경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카리는 이번 메인 이벤트가 완전히 실망스러울 거라 짐작하며 지루해합니다. 그에게 무명의 신인과 거대 판다의 대결은 자신이 갈구하는 열기나 자극이 부족했거든요. 그는 판다가 순식간에 소년을 짓뭉개버릴 거라 확신합니다. 뻔한 결과라 도박으로서의 스릴도 전혀 없었던 거죠. 어쨌든 유지와 판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게 사실 좀 웃깁니다. 관중들 눈에는 무술가와 판다의 치열한 사투로 보이겠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경력 2주 차인 신입 해설자조차 이 가짜 긴장감에 푹 빠져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연기하는 와중에 유지와 판다는 서로 때리는 척을 하면서 하카리에 대해 조용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꽤 묵직해 보이는 타격들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타격이 제대로 꽂힌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판다는 하카리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 의심을 사지 않았던 거라고 말하죠. 하카리가 판다를 피해 다녔기에 유지가 학교와의 연관성을 숨기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유지가 주술고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겼기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죠. 유지가 눈에 띄게 한심한 펀치를 날리자 판다는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농담을 던지며 완벽하게 쓰러져 줍니다. 관객들은 이변에 완전히 열광했죠. 무명의 신참이 유명한 파이팅 판다를 이겼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승리는 하카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그는 즉시 유지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유지의 다음 결승전을 위한 각본을 짜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이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메구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카리는 키라라에게 시설 보안을 도우라고 지시하죠. 그는 이런 설렘은 전 파트너가 자기 카드로 쇼핑을 즐겼을 때 이후로 처음이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경기가 끝나고 판다는 메구미를 만납니다. 조용한 곳에서 만난 판다는 유지가 얼마나 빨리 하카리와의 면담을 따냈는지 놀라워합니다. 판다 자신도 여러 번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는 옥상에 하카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문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사무실 문이 계속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고저 선생님의 무화한 술식이 공간을 조작하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판다는 이 현상이 분명 키라라의 술식 때문일 거라고 믿고 있었죠. 키라라도 하카리와 같은 3학년이니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판다는 하카리를 겁주어 도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로 들어가는 대신 지원군이 올 때까지 격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메구미의 합류로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메구미는 유지가 하카리를 직접 만나서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유지가 참 솔직하고 매력적인 친구이긴 하지만 비밀을 지키거나 사소한 거짓말조차 못하기로 유명하니까요. 속임수를 쓰지 못하는 성격이 이런 중요한 만남에선 약점이 될 수 있죠. 만약 하카리가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면 유지가 실수로 정체를 밝혀버려 대화를 단숨에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카리는 사라지거나 증언을 부르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유지를 격투장의 챔피언으로 만들어 사무실로 정식 초대를 받게 하는 거죠. 유지가 안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나머지 팀원들은 통제실 밖 구역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주변을 장악하려 합니다. 메구미는 하카리가 모니터에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들키고 움직이냐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판다는 이미 모든 카메라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전부 파악해둔 상태였죠. 판다의 정찰 보고서를 토대로 메구미는 드디어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웁니다. 목표는 하카리와 키라라를 부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죠. 유지가 방 안에 있고 외부가 제압되면 하카리는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어 우리 이야기를 듣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죠. 도망치는 것보다 협조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판다는 키라라의 술식이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키라라가 술식을 사용해 사람들을 방 안팎으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다면 고립시키고 협상하려는 전략 전체가 시작부터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유지는 만남의 장소로 향하고 하카리에게 안내해줄 키라라와 마주합니다. 키라라는 정중하면서도 유지의 실력을 평가하는 듯했는데 1학년 신입이 이렇게 뛰어난 파이터라는 점에 꽤 감명받은 모양이었죠. 유지는 키라라에게 항상 기분이 좋냐고 묻고 키라라는 하카리가 행복하면 자신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대답합니다. 그저 하카리와 함께 있는 게 즐겁다고 덧붙이죠. 이 짧은 대화는 둘이 더 사이의 긴박한 대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줍니다. 하카리와 유지의 대면은 마치 하카리가 상대를 정신적으로 압도하려는 듯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도덕이나 세상을 구하는 일 따위엔 관심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거액이 걸린 승부의 아드레날린 뿐이었습니다. 하카리에게 도박은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는 모든 걸 걸고 도박할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세상이 짓밟아버린다고 생각하죠. 그는 사랑을 지배의 수단으로 정의하며 나라 전체의 열정을 자신의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격투장을 이용해 국가적인 열기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죠. 시부야 사태로 전 세계의 주저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주술사 계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카리는 이 사회적 격변을 영향력을 확장할 완벽한 기회로 보고 있었죠. 그는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용해 지하 격투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주류 이벤트로 만들려 합니다. 하카리는 특히 유지 같은 강력한 새 플레이어와 함께라면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한 통의 전화로 그들의 대화는 잠시 중단됩니다. 그 후 하카리는 축하의 의미로 유지에게 술을 권하지만 유지는 아직 미성년자라며 거절하죠. 유지가 법을 지키겠다고 고집하자 하카리는 고조 사토루의 술버릇을 슬쩍 언급합니다. 하카리는 전설적인 고조 사토루조차 술을 즐긴다고 넌지시 말하죠. 유지는 고조가 누구인지 모른다며 자연스럽게 연기하려 했지만 결국 하카리의 영리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하카리는 주술계를 훤히 꿰뚫고 있어서 그런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하카리는 유지를 빤히 쳐다보며 살아있는 주술사 중에 고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습니다. 거짓말이 즉시 탄로나면서 하카리는 유지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마키의 변모와 야가 학장님의 가슴 아픈 최후를 지켜보는 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카리와 이타도리 사이의 이 팽팽한 대립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엄청난 절벽 끝 상황을 만들어냈죠. 사멸회유의 시작이 가까워지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위험하고 액션이 가득한 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인공들이 직면한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이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